첫 번째 이거 교수님이 가져오신 건가요? 이거는 이봉활동가가 가져온 왠지 까라가 딱 봉우리가 갖고 온 것 같아. 그거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뒤에 게 양이 좀 많아서 요거 한 가지를 먼저 앞에 세웠어요. 네. 그러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 대표 회담 확정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 19일에 이 여야 대표 회담에 화답을 하면서 원래 특검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하면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정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다음날 20일에는 이게 아마 여야 대표회담 의제를 자기가 세 가지 의제를 내겠다. 안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조건인데 릴레이 탄핵, 무의미한 청문회 등이 많은데 이런 정쟁 정치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자. 민생과 관련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서민이자 경감책, 저소득층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으로 좀 챙기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제를 던진다. 세 번째는 특권을 내려놓은 정치개혁 관련 협의체 등을 상설화하자. 이렇게 의제를 세 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이렇게 준비해온 거 말로 한 거죠. 네. 근데 되게 이상해. 나 이거 말을 계속해서 고치는데 심지어 이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는데 너무 이상한 건 고치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분이 간단하게 주술이 일치하는 글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렇게까지 글을 못 쓰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자, 일단 첫 번째 보면 정쟁 정치라 그러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쟁 안에 정치가 들어가. 정치 안에 정쟁이라는 게 바로 정치적 싸우는 거잖아요. 그냥 정쟁을 중단한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게 정쟁을 중단한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라는 것이 결국엔 논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정쟁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그냥 한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설득력 있는 답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두말하지 않는 게 쓸데없는 정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정쟁 정치 그만하자 이런 말은 그냥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꼭 이걸 앞에 뜻인 것처럼 뒤에 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기네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 그냥 무조건 정쟁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정쟁 그만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원래 정치라는 게 정쟁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한번 정쟁 가지고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을 어떤 의미로 쓰는지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저게 무엇의 반대말로 쓰인 걸까거든요. 정쟁이 아닌 건 뭘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쟁이 아닌 거. 정쟁이 아닌 거. 정쟁이 아닌 걸 협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설마? 대체로 협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정쟁과 협치라는 구도가 정상적으로는 정치적 구도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하게는 아마 제가 볼 땐 배경에는 통치 내지 말 그대로 무리 없는 어떤 합의에 의한 정치 이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정치는 지금까지 정치라는 이름의 어떤 행위가 2000년 이상 지속됐는데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서로 죽일 듯이 싸웠죠. 정치의 본질은 투쟁이거든. 싸우고 경쟁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그 정치를 마감하는 방식, 그 싸움을 마감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죠. 그게 합의일 수도 있고 또는 양보 내지 타협이 내지 이런 것도 있고 합의는 이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고 예를 들면 협상에서 타협하는 건 양보하고 얻고 이러면서 이제 끝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수결이나 이런 걸로 어쨌든 표결할 수도 있고 보통 이 방식 아닙니까? 이 세 개 중에 국민의힘 뭐 하고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그 마무리 짓는 방식을요 다 이상하게 했던 것도 전부 국민의힘이에요. 빠루 들고 달려온다든지 날치기를 한다든지 이거 전부 국민의힘이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거부권으로 마무리 짓고 있죠. 지금 거부권으로 그냥 아예 모른 척을 해버리고 있잖아. 그럼 거부권 정치를 중단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저게 1번이 이제 제일 이상한 게 의제 여야 대표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던진다 그랬는데 사실 1번은 민주당한테 조용히 좀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무슨 여야 대표의 그 의제가 될 수 있습니까? 민주당한테 그냥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애초에 못 받을 걸 던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릴레이 탄핵 이런 거 참 되게 악의적인 용어거든요. 무의미한 청문회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무의미한 거니까 무의미한 거지만 맞아. 기본적으로 의회주의라고 하는 건 다수결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지만 해결이 안 될 땐 다수결을 존중하는 게 의회주의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들은 이제 실제로 행정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청문회를 어쨌든 국회가 하기로 했으면 그것도 압도적 다수당에 의해서 하기로 했으면 네. 그 청문회 자체는 내용이 무의미할 수는 있을지언정 네. 판단에 따라서 그럼요. 청문회 자체는 부당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절차를 지킨 거야. 형식적인 행동이 될지언정 무의미하진 않다는 그럼요. 거죠. 릴레이 탄핵, 우리 릴레이라고 붙였지만 릴레이도 안 맞는 말이고 탄핵도 이른바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능이야. 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그리고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건 존중돼야 돼. 그럼요. 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절차가 존중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정치를 안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이게 상대와의 어떤 대화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이건 의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전제 조건일 뿐이지. 네. 그러니까 사실상 대화를 하자고 받아놓고는 사실상 너네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은 대화 안 해. 뭐 약간 이런 겁박에 가까워. 근데 나는 이게 이런 고자세로 나오는 거 볼 때마다 민주당이 지금 뭐 누가 보면 민주당이 구걸하고 있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대화 좀 해달라고.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저 따위로 죄송합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의 가장 큰 어떤 프레임은 니네가 우리 마음에 들면 얘기해줄게라는 자세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위 자리, 내가 받아서 대화를 해주는 위치에 계속 남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저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는 게 아닌가. 더 중요하게는 두 번째 네. 말을 할 때 그 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건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청자가 누구겠냐고. 청자가 이재명 대표 내지 민주당이에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들만 지금 집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상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라고 행위하는 거거든. 자신의 지지층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층, 골수 지지층일 뿐만이 아니라 더더욱이나 한동훈 대표가 뭔가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뭔가 좀 다른 정치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래도 기존 대표와는 달리 뭔가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교수님, 근데 요즘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용산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제의를 거절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거절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넙죽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 여야 대표회담을 25일 날 하기로 했다는가? 네, 근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연기가 됐는데. 예. 근데 용산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용산하고 좀 친해요? 저랑 친한 헬마우스가 용산을 취재하는 기자들하고 친한 기자들이 몇 명 있어요. 야, 이거 우리가 맨날 언론 보도 잘못됐다고 할 때 비판하는 전원에 의한 보도. 뭐 이런 수정이 근거가 없지 않다면 그렇죠. 그럴 만하긴 하거든요. 예. 아니 얼마나 밴댕이 소화 딱지입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맥락과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 대통령실과도 차별화하고 싶은 거야.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런 욕심이 보인다. 대통령한테도 끊임없이 증명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지금 한동훈이 이재명의 뿌락지다. 이게 지금 우리는 웃지. 지금 그쪽에서 겁나 진지해 지금. 야,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아니 진짜 진지하다니까. 이거는 근데 극우 유튜버 누가 봐? 윤석열 대통령. 그래. 그러니까 경로했다는 거야. 아이고야. 물론 이건 카더라입니다. 예, 확실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를 본다는 거는 상당히 개연성 있는 추정이죠. 상당히 있지. 왜냐면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럼 이도 까먹었다. 홍보수석. 이도훈 맞죠? 예. 이도훈 홍보수석이 그거 김진표 의장 책 내용 맞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바닥에 기름칠 내는 거 이런 거 의혹 보도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실토해 버렸잖아요. 그렇지. 보는 거지 뭐 구구 유튜브. 그래서 이번에 모든 회의 과정을 다 생방송 라이브로 하자라고 말한 게 사실은 나 뿌락지 아니에요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랬다. 그런 거예요. 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생방송을 하자라는 좀 이상한 제안을 한 것에 이후에 한 중간에서 밑에 순위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 효과까지 기대하는 거. 네네네. 이를테면 편집 없었다. 무편집. 뒤에서 뭔가 이면에서 뭔가 한 거 없다. 그렇지. 뒤에서 이제 뭐 야합하거나 이런 거 없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막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럼 이거 받으면 저거 해줄게라든가 이런 식의 뭔가를 안 했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했다. 라는 거는 뭐 의미 있는 추정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라이브를 왜 하려고 그랬을까?
아까 말씀하신 그거 아닐까요? 예. 자기 지지층한테 당내 지지 쇼하려고 그런 거죠 네. 말 그대로. 근데 저는 정치는 쇼가 나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문제는 그 대화의 형식이라고 하는 게 대화라는 형식을 비는 게 빌려오는 게 그 쇼를 하기 위해서만이라면 의미가 없지. 의제는 적어도 내용적인 측면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방금 보여드린 것 중에 내용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냐는 거야. 그냥 오로지 상대방이 받아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언서 쓰고 이 선언을 난 얘한테 던졌어라고 보여주는 거. 얘는 안 받으려고 그래 이거를. 이거를 그냥 액션으로 보여주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분은 아무리 봐도 정치인보다는 유튜버가 더 잘 어울려요. 누구 말씀하시죠? 한동훈 대표. 아니 우리도 유튜브 하는 사람끼리 이름 좀 합시다. 장르 얘기 안 했습니다. 뷰티 유튜버가 어울려. 이건 농담이겠죠. 예. 아니 근데 이 이제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서 우리가 가장 기분이 나쁜 부분은 최상병 특검법을 총선 전에나 전당대회 때나 마치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가 발의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오더니 결국에는 안 한다는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 그렇지. 특히 19일에 한 발언은 원래 특검은 공수처 끝나면 하는 거다. 그거 결과 보고하는 거다. 저거는 국민의힘 친윤 쪽 의원들이 원래 하던 얘기예요. 그렇지. 대통령실도 하던 얘기고. 자기는 그거랑 다르다며. 다른데 결국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와버렸고. 그러니까 20일에는 기자들이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저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의제로 올리자는데 20일에는 아예 대답을 안 합니다. 네,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3개 딱 올려놨죠 자기가. 네. 모든 의제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런 식으로 최상병 특검법 사실상 안 한다는 쪽으로 물러난 거 아닌가. 이게 또 기분이 나쁜 점. 그러니까 일단 의제로서 지금 얘기한 3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의미 없는 의제일 뿐더러 만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고요. 네. 세 번째,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 관련 법협의체. 제가 는이라고 또 무의식 중에 얘기했죠. 네. 내려놓은이라고 이 사람은 썼는데 이미 내려놓았구나. 과거형이 돼버렸네. 정치개혁 관련 협의체가 특권 내려놓은 거야. 이미 이래서 접두사 전미사 잘 써야 돼. 아니면 뭐 내려놓자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접두사는 아니에요. 전미세. 전미세? 이거 수식어구. 수식어구. 네. 자, 이정 교수님 빨리 무식하다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특권을 이미 내려놓으면 안 되지. 그렇지.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취지의 정치 개혁을 하자는 협의체잖아요. 네. 굳이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어쨌든 정치 개혁 협의체가 지금 특권을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나? 아니요. 원래 갑자기 왜 뜬금없는 특권이야. 자기가 안철수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봤지만 또 의원 정수 줄이자는 얘기밖에 안 하고.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밑에 깔려는 거 같아 지금. 네. 근데 의원 정수를 줄인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이른바 민생 의제부터 해가지고 의제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네. 만나가지고 특권 내려놓는 정치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굴려받지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뻔히 알죠. 네.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굉장히 들불처럼 올라오는 요구가 있다면 받아놓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3번도 의미가 없어. 기껏해야 2번 정도가 의미 있는 의제일 뿐인데 금융투자세라든가 감투세, 뭐 서민 이자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게 이제 민생 의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민생 의제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냥 뭐랄까 자기가 그냥 언제든 할 수 있는 거거든. 아니 뭐 대표 만나가지고 뭐 서로 합의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이건 민주당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자고 얘기해왔던 거고. 민주당이 내민 거 25만 원 지급 그거 그냥 오케이 하면 돼요. 그거만 하면 자기가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안 하잖아. 그 이미 또 거부권도 행사했죠. 그러니까 안 해놓고 입만 계속 나불나불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제라고 하는 건 적어도 상대를 테이블에 끌어안칠,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저런 거를 그래도 논의하는구나. 그럼 의제 안에는 약간 대립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렇죠. 안 그럼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 지금까지 의견이 되게 많이 틀리다는 걸 서로 논쟁을 많이 해왔던 사안. 그렇지.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하나의 의제로 묶어서 이를테면 25만 원과 이를테면 상속세 사실 뭐 그 부분은 민주당이 이미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자 이걸 놓고 민주당은 이거를 내밀고 우리는 이걸 내밀고 있는데 이 민생 의제 안에서
어떤 걸 할지 한번 보자. 이러면 이제 그게 나름대로 의제로 성립해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 기껏해야 2번인데. 네. 그 이번에도 보면 자기가 계속 하자고 했던 것만 또 얘기한 거니까. 대화의 의제가 아니라 이것 좀 해줘에 가까운. 그러니까 2번도. 근데 이것도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자기가 뭐 관련된 법안을 좀 준비해 온다거나. 그렇지. 아니면 법안 발의를 먼저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저 주제로 대화할 의지가 있었다라면 그렇게 했겠지. 네.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아무런 액션이 없어. 저 1, 2, 3번이라 기껏 의제라고 해가지고 딱 던진 게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건 청자가 결국은 대통령실이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받을 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니들 못 받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네. 구체적인 걸 던져가지고 하면은 바로 옆에서 김재원 최고가 그럴걸? 네. 그건 원내 일입니다. 네. 그 원내 일입니다. 네. 끼어들지 마세요. 원내 인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고. 네. 추경호랑 지금 둘이서 예. 겁나 두들겨 패고 있더만요. 네. 얘기만 했다 하면. 네. 그러니까 실체나 내용을 갖춘 협상 의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도 저렇게 후퇴했구나. 왜냐하면 의견 19일에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발언 말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당내 의견 수렴하고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추경호 원내대표 추공께서 추공 우리 추공 원내대표께서 네. 그 예전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단 하나도 추가 논의된 게 없다. 바로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네. 네. 당 대표는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원내 대표는 추가 논의된 게 없대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마 리더십이 없는 게 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우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얘기한 내용 이것도 이제 이봉활동가가 가져온 내용인데 네. 이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를 되도록이면 정리해서 이제 올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대체로 뭔 짓을 하자는 건가가 이제 근데 진짜 이분이야말로 한동훈의 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한동훈 대표가 이거 진짜 할 마음 없구나 최상민 특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심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삼자 추천 특검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특검 추천만큼은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것인지 3자로 하더라도 그 3자는 민주당이 콕 찍어주는 3자여야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니 받겠다 그랬으면 받는 거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3자 다시 읽겠습니다. 네. 3자 특검안을 수용하고 정쟁국회를 민생국회로 돌려놓을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위헌적인 특검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특검법 발의와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할 것. 아니 왜 철회하라 그러는 것이며 아니 당신들도 올려놓고 통합 논의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철회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정말로 할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법안을 만들어 갖고 오면 돼요. 그럼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건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10명을 못 모았거나 아니면 법안을 만들 줄을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할 마음이 없거나 세 개 중에 하나. 대법원장이고 뭐고 3자 추천을 받겠다고 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네. 그런데 갑자기 저 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지 3자도 민주당이 추천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3자 특검을 받겠다고. 왜 저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세세적인 지금 뭔가 구실을 잡으려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건 약간 트집 잡는 거죠. 트집 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니 아니 이렇게 구체적이지가 않냐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바로 돌려줄 수 있거든. 너희는 얼마나 구체적인 안을 한 번이라도 냈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면 그냥 끝나요. 이거. 네네네. 그리고 잘 말했지만 기존에 있는 특검법을 철회할 이유가 없어. 그냥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하면 돼. 합법 심사하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의 특검법 발의와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겠다라는 선언부터 왜 해야 되냐? 이거는 관련이 없는 문제잖아요. 특검법은 그냥 다 독자적인 어떤 입법자의 권한인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이제 한동훈의 냄새가 나잖아. 이런 선언부터 해라. 정쟁국회를 민생국회로 돌려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일한 냄새가 나고 동시에 뭐냐면 그나마라도 자신이 차별성을 갖겠다고 얘기했던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도 안 할 생각이 너무나 명확해요. 이건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받자고 하니까 조건을 계속 답니다. 근데 조건을 달아도 받겠다고 하거든. 왜냐하면 이 전전날인가 한동훈 대표가 제보 공작도 수사상에 넣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것도 민주당이 받았어요. 받았죠. 받아버렸지. 그러니까 약간 당황한 기색도 당황하죠. 당황하지.
그거 넣으면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이게 그 전당대회 때 나왔을 때 이미 그랬잖아요. 맞아, 예견하셨어요. 예. 이거는 분명히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상대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던진 거고 혹여라고 받으면 당황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세부적인 어떤 데에서 계속해서 파토 내면서 안 할 거라고. 예. 지금 벌써 그게 시작이 된 거야. 벌써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교수님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추정하셨던 게 아마 진짜 거의 누더기가 돼가지고 도저히 이건 아무도 받을 수가 없는 특검을 낸다면 낼 것이다. 그렇지. 근데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낼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정도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계속 딴죽이나 걸고 저러다가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카더라입니다만 조만간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 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막 쳐? 뭘로 치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곧 친다는 얘기가. 왜 떡으로 치는 놈은 떡으로 쳐라라는 말이 있지요. 법으로 치는 놈은 법으로 치겠죠. 그런 얘기가 카더라가 있습니다. 이건 전 김진애 의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요즘 김진애 전 의원한테. 이렇게 주워 먹는 걸 되게 잘해요. 그것만 보고 다닙니다. 뭐 흘리는지. 무슨 종편 나가겠어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센스 있네요. 또 오늘 쳐서라고 친다고 얘기했더니 오늘 쳐서. 오늘 대한뉴스에서 이 개그 무지하게 했거든요. 내가 오늘 그래서 양가분랑 많이 쳤습니다. 오늘 쳐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카더라가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신망을 거의 못 받고 있다. 거의 지금 사람들이 처음엔 살짝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미래 권력인가 싶었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뭘 해야 돼 하기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최상무 특검법 뭐 국민의 눈높이 막 얘기는 던졌는데 나 진짜 해? 그럼 용산이 날 가만두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냐. 아니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장동혁 의원 저 발언을 보았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게 당내에서 최상병 특검법 하자는 본인의 말빨이 안 먹혀서 그런 게 아니라 교수님도 예전에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다. 그럼. 네. 그냥 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고요. 굳이 말하면 자기가 주도할 수 있다면 제3의 방식을 뭔가를 얘기하고는 싶었을 거야. 그게 제3자 추천으로 그냥 드러난 것일 뿐이지만 그게 법리적으로 그냥 그 정도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한 거지만 적어도 이 국면을 어디선가 뚫고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조언도 받고 스스로도 생각은 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입지가 있다라고 이제 본 거지. 그건 맞죠. 다만 어떻게든 그러니까 최상병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어. 본인이 약간 돋보일 수 있는 내가 술로만 생각하는 거. 내가 돋보이는 거. 네. 너무하네. 되게 이른바 제3의 길을 걷는 방식을 계속해서 가려고는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대표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조차도 되게 약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교수님이 계속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표를 하는 게 한동훈의 정치 인생에서 굉장히 악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딱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도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원내도 아니지. 그 양옆에서 뭐 얘기만 했다면 말꼬리 다 잘라버리지. 지금 언론에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보도하는 양식을 가만히 보시면 예전처럼 칭송 일변도는 아니야. 확실히. 뭐 이렇게 멋지면 반칙 이런 기사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가끔 물론 자기가 뿌리는 사진 같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자기가 뿌리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넥타이. 나 그 사진 보고 교수님한테 이거 좀 소담소담 시간에 물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는 뭔가?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까지 자기 PR? 아니야. 이 사람이 집착하는 건 멋지다라는 단어에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멋있다, 잘생겼다, 미남이다 이거를 약간 정신이 나간 것처럼 막 약간 사춘기 같은 느낌도 들고. 중이병. 그렇죠. 중이병.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50년 이상 산 사람이잖아요. 50살이 넘었다고. 그게 두 가지 이론적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착, 또 하나는 퇴행. 고착은 안 자란 거고. 퇴행은 자랐다 다시 돌아간 거고. 이건 뭐 박근혜를 보시면 됩니다. 박근혜가 퇴행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저는 둘 중에 고착 가능성에 더 많이 표를 던집니다. 저도 약간 고착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적이 없는 거야. 야, 그럼 퇴행도 아니야? 심지어. 퇴행이 아닌 거지. 애초에 고착됐는데 그게 겉으로 드러날, 다시 말하면 대중의 주목을 받을 만한 기회가 없었던 거지.
내 생각엔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나는 퍼펙트한데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몰라주지? 아 이제 알아봐주기 시작하는구나. 그렇죠. 이른바 뽕 맞는 거죠.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의 마력이 그거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지지자로부터 막 정말 열정적인 지지를 받고 그 열정적인 지지 안에는 눈먼 지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눈 멀었다는 건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보이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실로 믿고 되게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아동 발달 단계에서 보면 사춘기나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남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자기의 육체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맞습니다. 맞네. 네, 그래서 내 육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맞아요. 그래서 외모에 굉장히 관심 많죠.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개인의 발달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목받는 시선을 이렇게 다량으로 받아본 적이 최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그 고착된 감성이 나오는 거야 자꾸. 아이고야. 저는 약간 이게 좌절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외모에 집착을 하는데 내 외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가령 뭐 내가 생각에는 나는 막 좀 근육도 적당히 잡혀 있고 머리도 풍성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날 좌절시킨 거지. 그러니까 더더욱 여기에 집착하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좌절해 온 거예요. 근데 좌절도 사실 아까 교수님이 말한 단계에서 좀 더 성장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의 뭐 우리가 외모라든가 얼평 이른바 이런 걸 하고 싶진 않지만 아예 관심도 없고요 거기에는. 굳이 말하면 뭐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그럼요.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거나 젊은 정치인이야. 나이로도 이제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말랐어. 빈약하죠 좀. 근데 마른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지. 보통 중년의 남성은 그렇지. 그래서 슬림함을 강조하는 그 어떤 외양을 굉장히 많이 해. 나온다. 근데 나 저거 완전 웃음벨이야 진짜. 저 넥타이로 저렇게 멋쟁이 뿜뿜 저런 포즈를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했더라고.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렇게 넥타이 이렇게 쫙 하는 이런 장면을 많이 연출을 했어요. 많이 연출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존 정치인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는 젊고 그리고 그렇게 꼰대도 아니고 그리고 멋져 무엇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젊었을 때는 별로 그 차별화되는 어떤 특징이 아니거든요. 마른 것, 땀들도 다 말랐고. 그렇죠. 대부분 말랐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요 정치인 여의도 물에 왔더니 내가 비교적 젊은 정치인이고 약간은 세련되게 입으면 눈에 띄고 막 이렇게 수트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그리고 막 이런 목도리 같은 거 좀 색깔 있는 거 하면 눈에 띄고 기자들 눈에도 좀 더 띄겠지 아무래도. 그렇죠. 보통 늑스쿠레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의 차별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들을 과잉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달라야 한다. 이런 쪽으로. 근데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실제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줬잖아요. 근데요. 처음에 정치 데뷔할 때부터. 근데요. 나는 그 생각도 들어요. 교수님도 처음에 나오셨을 때 패션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교수님 막 거기에 취해가지고 막 팔랑팔랑 날라다녔습니까? 그렇지. 왜 점점 안 해?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거거든요. 양말 색깔이 주목하니까 양말 안 신, 그런 색깔 안 신. 아예 그냥 검은 양말, 흰 양말밖에 안 신으셨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아 성찰이 튼튼하게 돼 있는 사람은 그렇지. 그걸 내가 이런 걸로 주목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지금 내 본질이 내 본질이 이게 아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의 본질이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근데 저 양반은 저거 아이고 깜짝아 씨. 오른쪽 사진은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셨네. 그리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준호 의원 말씀해 주시는데 멋진 사람은 미안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멋집니다.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가만히 있어. 본인이 내가 멋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멋진 척을 안 해요. 맞아요. 그래도 멋있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유퀴즈를 봤는데 유퀴즈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 펜싱 삼관왕 한 선수 있잖아요. 오상욱 선수인가? 오상욱 선수. 오상욱 선수 딱 봤는데 엄청 멋있어. 나는 올림픽 때 제대로 못 봤거든요. 지난번에는 봤지만 근데 사람이 더 되게 괜찮아졌네. 저 정도 외모도 괜찮고 실력도 괜찮고 맞아. 보니까 그런데
사람이 되게 익었어. 그래서 이게 겉멋 같은 것에 드는 그런 태도가 아니야. 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 그러기가 되게 쉽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물에서 조금이라도 잘생기고 그리고 하는 게 워낙 잘하면 잘하는 내내 주목받거든. 그럼요. 스포트라이트 받고 칭찬 받고 망가지기 전까지 온갖 팬레터 받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예인급이 돼버려. 잘생겼네. 엄청 잘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억지 겸손을 할 수는 있지만 억지 겸손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꽤 속이 깊은 사람이야. 물론 제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또 얘기할 건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라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게 별로 그렇게 막 되게 엄청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외모상으로 이렇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주변보다 좀 낫다는 이유로 받는 칭찬 되게 많아. 세상 살다 보면. 그럼요. 근데 그거에 취하기 시작하면 맛 가는 건 순간이야 진짜. 저분 상당히 오래 마시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 막가가지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고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걸로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막 칭찬받거나 주목받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정치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소문난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똑똑할 것 같지도 않고. 딱 글도 제대로 못 쓰는데 무슨. 그리고 저는 이거 너무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물론 25일 날 하려다가 지금 연기되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아파서 이재명 대표 이번에 만나면 이번에도 까치발 할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만나면 할 이유는 없겠죠. 조국 대표를 만나야지. 근데 저번에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하지 않았나? 했어. 100% 했는데 그거는 약간 그렇지. 내가 확실히 더 크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진 찍는 순간 이렇게 까치발을 살짝 들었는데 문제는 사진이 한 컷만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 동작으로 다 찍혔어 사진이.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멋짐에 집착하는 거랑 똑같은 사실 심리 상태잖아요. 그렇지. 나는 키가 커야 해. 그렇지. 다른 정치인들보다 키가 커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기 시작을 했고 내가 생각해도 잘났어? 인정받았어? 그런데 결함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누군가에. 그러면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거든. 이제 내가 더 이상 잘생긴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 예를 들면은 자 정우성 씨랑 같이 나왔어요. 그럼 비교되잖아. 그렇다면 키도 비교되고 얼굴도 비교되고 막 그래. 모든 게 비교되겠네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신의 내가 그래도 비교도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의 정신밧줄을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 도끼발?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앞에 정우성인데 그걸 누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굳이 말하면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외모만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긴 인생에서 그냥 나의 자존감은 다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야 라고 스스로가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남들이 만들어준 기준 그것도 압도적인 기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기준을 벗어나는 수밖에 없어. 맞아, 그걸 벗어나요. 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건 인정해도 돼. 그러니까 이 리그에서는 네가 나보다 압도적이네. 그렇지. 하지만 난 이 리그에서 노는 사람이야. 맞아, 그렇게 라고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게 이제 유일한 출구고 실제로 좀 더 괜찮아지려면 좀 더 상위의 포괄적인 인격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사람이 가지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복합적인 거니까. 그렇게 가면 돼요. 이제 그리고 굳이 잘나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사라져야 돼. 그렇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근데 잘난 걸로 지금 자아가 형성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잠깐 잘난 거로 형성이 됐는데 그것도 검찰 세계, 서울대 세계 이런 데서. 네, 그리고 정치로도 이제 나름대로 막 차기 대권까지 오는 것 같으니까 남자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질문인 것 같아서 꺼려지긴 한데 전 여전히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법무부 장관식이나 하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고 검사식이나 하고 실세 검사였고 심지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자꾸 그렇게 멋짐에 집착을 하고 그렇게 키가 커 보이고 싶고. 나는 약간 윤석열 대통령하고 구분점을 두려는 몸부림이 또 아닐까 싶기도 해. 키 커 보이고 싶은 거. 아니. 그거는 성향과 경험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봉 활동가의 성향은 일단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막 경쟁해가지고 내가 더 우월해지고 막 이러는 것들을 즐기거나 좋아하거나 해온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지. 아니 근데 경쟁을 다 이겨왔잖아. 서울대 가고. 근데 굳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봉 활동가는. 아예 그 리그에 입장한 적이 없는 거야. 제가 오늘 이제 그 해원 편지에도 썼는데요. 그 내용 비슷한 내용을 이제 들어갔는데
성취를 하잖아요. 성취의 길들은 점점 좁아져요. 되게 좁아져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어. 예를 들면 서울대 법대를 갔잖아. 그러면 오 경쟁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법대 가면 해결될 것 같아? 아니지 거기서 또 이겨야 돼. 거기서는 사시 합격해야 돼. 합격도 어떻게 그냥 또 주변 애들 많이 하잖아. 소년급제. 그거 있길래 그 소년급제를 해야 돼. 그 다음부터 원래 보통은 판사거든. 네. 근데 검판사나 어쨌든 변호사가 아닌 검판사를 해야 돼. 아마 판사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검사를 했어. 그러면 그 컴플렉스를 또 어떻게 극복하려고? 자기네끼리는 판사도 못한 놈이 이렇게 되거든. 네. 또 그 안에서 이겨야.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제 엘리트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검찰총장 될 만한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특수부에서 나름대로 능력으로 인정받은 거야. 실세 검사 됐어. 그리고 중간에 잠깐 꺾였지. 네.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리고 쫓겨났었잖아. 그때 뭐 서면에서 기타 배우고 뭐 이랬다는 시절 아닙니까? 예. 그때 얼마나 또 와신 상담했겠습니까? 칼 갈았겠지. 예, 그 야구 보러 가. 근데 집권에 성공했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법무부 장관 돼서 국무위원이 된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그 답에서 남들이 이제 눌러 보이게 된 거지. 그 다음은 권력이거든 보통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꺼번에 누를 수 있는 방법은 만인지상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점점 좁아져. 그리고 되게 놀림에 민감해져. 이것도 못 해본 놈이 말이야. 이런 식의 것들. 그 세계는 그렇거든. 야, 이거 인생이 참 피곤하겠습니다. 피곤하죠. 그거 남들이 원하는 기준 다 맞추고 나면 한 50 되겠는데요? 이른바 이런 그 상층에 점점 이렇게 더 높은 성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긁는 방법, 요즘 용어로 치면. 네네네네. 되게 쉬운 거 있어요. 도발 커맨드. 네. 네. 이것도 아니네. 이거 요 한마디가 엄청난 발작 포인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뭐 하버드도 아니면서 하버드 못하면서 빡치겠다. 유학도 안 했으면서 학위도 없으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뭐 넌 총장이나 해봤나? 뭐 장관급 좀 돼봤나?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못생긴 게 이거는 별로 타격이 없겠죠. 원래 별로 타격이 없죠. 근데 이분한테는 타격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왜 그게 글로 갔냐고. 그 경쟁에 민감한 건 알겠는데 왜 그게 외모 쪽으로 갔냐? 내가 봤을 때 말이지 이쪽 경쟁을 피해서 글로 갔을 수도 있어. 참 이해가 안 가. 그 스펙 경쟁에서 나는 잘났다 쪽으로 나는 외모가 잘났다 쪽으로 옮겨갔을 수도 있어. 이해가 안 가. 저는 이건 약간 우연적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가 이렇게까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주변에 멋진 사람도 많았을 테고 솔직히. 그리고 검사 세계라고 하는 게 칙칙한 세계잖아. 그럼요. 근데 거기에 발작 붙인 거는 그건 언론의 몫이에요. 언론이 한 일이에요. 맞아. 너무 멋있다고 포장해. 거기에 팬클럽 붙고 이제 이러면서 그때부터 뭐 옷 입는 방식 변했잖아. 머리도 변하고. 뽕이 들어온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의외로 보면 내가 먹히는 세계야. 이 세계가 처음에 그 법무부 장관 지명됐을 때 한번 3년 전 사진 한번 보세요. 진짜 옛날 사진 보시면 깜짝 놀라요. 눈 뜨고 못 봐줍니다. 그 사진. 깜짝 놀라요. 그리고 되게 약간 떠는 모습이 보여. 목소리도 떨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이 세계에 드디어 진출한 거야 나는. 근데 그 뒤로 가가지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약간 떨리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언론이 엄청나게 받쳐주네. 사람들이 내가 잘생겼대. 내가 이 세계에서 먹히는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올라섰군요. 둥 하고 뜬 거야. 이제 내려가는 게 무서운 거지. 무섭죠. 이제는.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한번 밟히면 정말 인정사정 없이 밟는 게 이 동네거든. 권력 없으면 밟히고. 정말 진짜 얼굴에 신발 미창 문이 생기도록 밟거든요. 제가 방송계에 처음 발을 디딘 게 5년 전인데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한번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외모 평가를 하고 그렇게 패션 평가를 하더라고. 서로. 앞에 대놓고 얘기하고 우와 뭐 오늘 뭐 진짜 좋은 거 입었네라든가 오늘 뭐 진짜 멋있다라든가 뒤에 가서도 야 걔 졸라 후지지 않냐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세계에서는 흔하진 않았던 얘기거든. 엄청나게 그런 거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왜 잘나 보이는 거 있잖아. 집이 좀 잘 산다라든가 아니면 좀 더 권력에 가깝다라든가 좀 멋있어 보인다라든가 이런 거 있지. 뭐 아니면 무슨 경험을 되게 대단한 걸 했다라든가 뭐 이번에 갔대 뭐 남들이 한 번도 안 가본 엄청난 그리스 섬에 갔다라든가 있죠. 이거 가지고 그렇게 웅성웅성 되더라고. 나는 내가 이 미디어를 분석하는 사람이었지만 미디어 세계 내부가 이렇구나 라는 걸 보면서 되게 좀 웃겼어요. 그래서 베너티 페어라고 그러는구나. 그냥 허영의 산업인 거야. 허영의 산업. 저도 약간 방송하러 와서 몇 가지 비슷한 게 느낀 점이 있어요. 이건 얘기하게 되면 누군가를 저격하게 되기 때문에 하진 않을 건데 교수님하고 비슷한 느낌 저도 받았어요. 저도 처음에
저도 방송국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처음에 방송 딱 하게 됐을 때 되게 충격을 먹었던 게 그 작가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 사진으로 보던 거랑 되게 다르네? 되게 뚱뚱하고 별로네. 대놓고 작가가 와가지고 어떤 작가가 그랬어? 이제 말할 수 없죠. 아무튼 나는 두 가지가 놀라워요. 괜찮아 보이는 사진 있었다는 거야? 일단 두 번째. 두 번째. 누가 그런 사진을 찍었어? 아니 그 뚱뚱한 적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야. 이게 괜찮아 보이는 사진이라고? 괜찮아 보이네. 미안한데 옹박 아니에요? 야 나도 모르게 우리 PD님이 야라고 불렀어. 옹박인데. 근데 외람되지만 미안한데 가슴에 뽕 넣은 겁니까? 근데 외람되지만 그 옹박 배우는 잘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야 잘생겼어요. 저렇게 생겼다니까. 어쨌든. 그리고 저도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첫 경험이었어요. 그게 방송 처음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왜 나는 그런 줄 알았거든. 딱 이렇게 말하는 거 들으니까 내용이 있다라든가, 실력자네라든가. 왜냐면 경쟁이 심한 공간이니까. 저는 그게 능력주의라면 그게 그냥 떠올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되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되게 보면 껍데기 같은 것들에 의해서 되게 많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허영산업이 정치 쪽이 전형적으로 허영산업이거든요. 대단히 허영적이에요. 거기에는 이른바 타이틀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뭐 이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작동을 하거든. 누구네 집 아들이다 뭐 이런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그게 굉장히 크게 작동해. 삭막하네요. 그럼 심지어 내가 열심히 하는 걸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모든 거를 압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중의 지지예요. 정치인의 특징. 이게 연예인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대중의 지지 하나면 압살해버려. 그래서 이재명이 싫은 거야. 너무 유명하구나 자기가 올 때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외모적으로 막 되게 훌륭하거나 뭐 목소리가 되게 좋거나 말을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되게 수려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집안 배경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른바 이제 뭐 거의 뭐 군수시장 출신의 이제 그냥 조그만 변호사의 그렇게까지 좋은 학교도 아닌,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이렇게 막 빡빡 기어 올라온 거잖아. 그럼 이게 이 사람의 성공에는 뭔가 이상한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범죄자라고 규정. 그렇지. 사람이 못되고 되게 뭔가 하여튼 그냥 악착 같아서 저기까지 올라온 거야. 사람의 마음을 막 붙잡아가지고 포퓰리스트적으로 그렇게 누르지 않으면 그 대중의 지지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 자신들은. 뭘 봐도 내가 난데. 그럼. 심지어 외모까지 생각해서 따져봤을 때도 내가 난 것 같은데. 근데 왜 저 자식이 나보다 인기가 많지? 그렇지. 되게 뭔가 되게 유치하고 온 세상이 자기 중심이라는 약간 그런. 원래 정치인들이 약간 그런 게 있죠. 자아중심적인 사고. 그거를 광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는 그래도 광기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지가 일어난 게 아니라 뭐 복수심이 됐건 뭐가 됐건 선동당한 게 됐건 간에 광기에 의한 지지다. 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내 이 질투하는 마음이 해결이 안 되거든. 이거 약간 총선 직전에 백분 토론에 나왔던 김진 씨가 했던 그거 비슷해요. 광기라고 보는 거지. 비도덕성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라도 이해를 하려고 들거나 아니면 그렇게 주장이라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저 김진 씨의 발언이 비단 저 개인의 인식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 전체 인식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국민의힘 쪽이 대부분 다 집안 좋고 집에 돈 많고 기본적으로 재산 신고하면 50억 10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 분명히 저 뭔가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금 2, 3년 이상 봐왔는데 대통령 되기 전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검증될 만큼 검증됐는데 젠장 대통령이 돼 있네. 끌어내릴 수가 없어. 이 절망감이 국민들한테는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속은 거지. 검찰총장 했다는 이유로. 사람이 좀 뭔가 우직해 보인다는 이유로. 서울법대 나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결함이 있지만 이 세 가지로 그냥 어쨌든 밀고 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 계심의 지금 관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 권력이라도 쥐고 있고 뭐라도 쥐고 있고. 그러니까 반대편에 야당 지도자는 그게 없거든. 기껏해야 40 붙은 거 하나뿐이 없는데 그것도 아착 같으니까 붙은 거야. 맞아. 개처럼 공부해서 붙은 거다. 근데
열받게 지지가 저쪽이 더 많아.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국민들이 항전을 해야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 나와요? 아 네. 그 바로 다음 발. 이거는 정말 이건 저는 그 발언은요. 약간 진짜 역대급이죠. 코스믹 호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역대급입니다, 진짜. 물론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발언을 많이 했지만 8월 19일 을주훈련 국무회의 발언이었고요.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네. 야, 저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줄 알아요. 네, 이 사진 보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인데 전 일부러 제가 이 사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뒤에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을지훈련이기 때문에 저 옷을 입고 있고 국무회의 발언으로 한 거예요. 표정에 주목하세요. 네, 저는 사람 표정을 되게 많이 보는 사람인데 저 표정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대통령의 몇 개 표정 유형이 있는데 몇 개 돌려 쓰고 계시죠. 저 표정은 무슨 표정이냐? 되게 확신하는 표정이에요. 네. 저 발언을 확신하고 있다고요? 확신하고 권력을 쓸 준비가 돼 있을 때 저 얼굴이 나와요. 와, 그럼 반국가 세력을 진짜 항전 싸우 전쟁하겠다 이거네 지금. 그래서 나는 권력자고 나는 헌법 써오자고 자기 머릿속에는 그게 있어. 그리고 나는 이들을 응징할 거야. 이거 정말 위험한 상태야. 이 생각이 저 얼굴 표정에서 나와요. 큰일 났다. 저 표정이 나올 때가 또 다른 때가 어느 때였냐면 김건희사 관련됐을 때. 저거보다 좀 더 심각한 표정이었죠. 거기도 확신은 확신이죠. 김건희 여사 진짜 보호하고 싶긴 한가 보구나 그럼. 아니지. 보호해야 나도 산다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니들이 뭔데 우리를 공격해? 딸 때 그 딱 그 표정이었거든. 와. 근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표정을 쓴 거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애써 이해하려고 하면 을지훈련이라는 특수한 어떤 조건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일부 이해할 수 있는 요소는 있어요. 뭐냐면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봉활동가가 가져왔지만 을지훈련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게 있잖아요. 을지훈련에서 문제가 됐어요? 이거를 이봉활동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제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제가 가져왔군요. 까먹었어 나도. 뭐지 기억이 안 나. 대통령실이 뭐라냐면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현대전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이 발언이 논란이 돼서 해명을 한 거였죠. 그렇죠.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이브리드 전쟁이요? 잡종 전쟁이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무식한 것. 대통령도 아는데. 대통령님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뭐랑 합친 건지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잡종 전쟁. 가연님이 잘 얘기하죠. 네, 온오프라인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 외에 뒤에 있는 정보전, 온라인에서의 심리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벌어진다. 잡종 맞네. 맞아요. 실제로 뭐 의미상으로는 그런 의미. 죄송합니다. 한번 우겨봤습니다. 그 반대는 순종입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보면 허위 정보 얘기하는 거, 가짜 뉴스 유포 얘기하는 거, 사이버 공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하이브리드 전에 대한 강조하고 맥락이 닿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는 요소도 있어. 근데 을지훈련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을지훈련 때 대통령이 이 정도 수위의 전쟁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나? 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발언을. 그러니까요. 을지훈련이 무슨 전쟁 대비 훈련이 아니에요. 민방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을지훈련 안에 포함된 게 민방위. 민방위도 포함되고 그리고 한미 훈련을 하기는 하는데 기동훈련. 그러니까 을지훈련의 정확한 어떤 목적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 상태의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하는 거야. 그래서 방어전의 성격이 좀 짙고. 그렇죠. 이게 실제 열전, 실제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는 건 군대에서 해야지. 무슨 행정부가 저 옷 입고 해. 맞아. 그러니까 전쟁까지 포함한 다양한 비상 상태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는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을지훈련이에요.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을지훈련은.
근데 어떤 대통령도 을지훈련을 하면서 이와 같은 발언을 국무회의 때 전쟁 불사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 거야. 끽해봐야 민방위 정도 얘기했죠. 그렇죠. 예전 대통령. 예. 이게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 군과 행정부는 다른 거거든요. 예. 물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지만 군은 행정부의 영역이 아니에요. 별개 영역이야.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그 군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적을 대상으로. 적군. 네.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 굳이 말하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야. 경찰은 행정의 영역이에요. 행정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전쟁 불사적인 발언을 한다? 이건 쓸데없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거든요. 을지훈련에 대한 얘기로서 적절하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왜 굳이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일단 이게 문제예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여기서 이상한 말들이 좀 나옵니다. 이게 내부의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이제 여기부터 아무리 우리가 북한과 같은 적이 하이브리드 전쟁, 그러니까 심리전, 아니면 뭐 사이버 공격 이런 거 한다 쳐요. 근데 갑자기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적국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에 관련된 발언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암약하고 있다. 확언했죠. 예. 이거는 만약에 이렇다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헌법적 책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왜 안 막았어? 맞아. 체포해야지 당장. 예. 그렇지.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방치해? 그 암약하게 놔뒀어? 암약하는 걸 파악만 하고 있다는 말이야? 누군지는 그러면? 모르는 건가 그럼? 그게 누군지?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암약만 하는데 막 타이즈 검은 타이즈 입고 다니나? 그래서 누군지 모르나? 얼굴을 가려서 누군지 알 수 없다. 미스테리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사실 발언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입으로 그 얘기는 결국 자기 부정이에요. 이거를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자기 부정이라고. 이건 되게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잘못했습니다를 먼저 얘기해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안보 태세가 흩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도록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좀 물러나서 그리고 나서 전 정부 탓해야지. 예. 그렇게 가야지. 국정원 그 방공 이렇게 된 거 타기 한 거. 이렇게 된 건 정부 전 정권 탓이다. 그렇지. 근데 내가 아직 미처 이걸 해결을 다 못했다. 2년 반 지났는데 아직 미안하다 해결 못했다. 네. 근데 그럼 또 이제 자기가 무능력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이 발언이 어떤 함의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뭔가 지나친 확신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네. 어디선가 또 들은 거예요. 네. 그렇죠. 분명히 들은 겁니다, 이거. 네. 아니 그리고 여기다 대고 북한이 개전 초기부터 난 이 말이 제일 우리나라 이상하던데. 내부의 반국가 세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버리면 자기가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을 방치한 데다가 북한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이용할 때까지 그럼 지켜보겠다는 말인가? 네. 여러 가지로 너무 이상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폭력 여론몰이 선전선동하겠죠. 지금까지 어떤 전쟁이 안 그런 게 있어. 네. 맞아. 이건 당연한 거야. 강조할 필요가 없어.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을 동원한다는 거거든. 그들은 남한 안에 있는 세력이야. 뭐 했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암약하게 내비뒀군요. 판을 깔아준 거 아닙니까? 아 이러면 같이 간첩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그 을지훈련 하는데요. 제가 좀 섬찟했던 건 사진 보셨죠, 교수님? 네, 그 공산당 아웃 그거. 네. 테러. 그 사람들 빌딩 밖으로 구출하는데 그 사람들 목에 공산당 아웃이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글씨체가 다 똑같더라고. 섬뜩하죠 좀. 그리고 여긴 머리에는 빨간 띠를 둘렀는데 단결투쟁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래서 하이브리드인가? 아 이상하잖아. 단결투쟁은 보통 노조나 그렇죠. 노조를 노동운동하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 거기 공산당 아웃은 또 뭐야? 되게 섬뜩한 사진.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저거 봐. 한반도 평화 봐요. 이게 하이브리드가 맞아. 하이브리드네. 이게 진짜 잡종인데 네. 혼종이라고도 저희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굳이 말하면 영화 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가져오는 게. 네네네. 네. 여기저기서 막 갖다 붙인 거요. 네. 그중에 패스티시라고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패티시. 네. 패스티시. 패스티시? 패스티시라고 그래요. 패티시가 더 좋은데. 담이 올 때까지 패티시.
뭐 패러디, 오마주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패스티시라고 하는 잘 안 알려진 방법이 있는데 그게 그냥 개통 없이 가져오는 거야. 패스티시는. 이것저것 섞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 개연성 없는데 막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그냥 대충 가져와가지고 섞어 놓는 거. 네. 개통을 모르는 거지. 이게 딱 그거 같은데? 딱 그거야 지금. 단결 투쟁이랑.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한 거는 저건 그냥 어디 창고에서 그냥 무작위로 꺼냈나? 그 생각도 들었고요. 동원했다는 느낌이 드는. 근데 물론 저 사람들은 다 동원된 사람들이지. 그리고 또 하나 폭탄 해체반 훈련 같은 걸 하더라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심에서 폭탄 테러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런 건 해요. 훈련을 계속 해왔던 걸로 알고 흔히 하는 방식이에요. 훈련은 하고 왔. 대테러 이제 방어전 같은 거니까. 뭐 그 대테러 부대가 막 저기 벽 타고 내려오면서 총 쏘고 이런 거 보면 안일하겠네. 아니 그건 하잖아요. 그렇지. 실제 테러 상황은 없지만 그런 훈련은 하잖아요. 근데 그 셀렉된 사진들 중에 그게 있는데 굉장히 튀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제 생각은 이거였거든요. 방금 전 사진 덥겠다 저거. 저 폭탄 해체복 겁나 두꺼운데 그걸 입고 한여름에.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되긴 해. 맞아요.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 그러니까 지금 을지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행정부에 있는 행안부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 문제의식이 뭐냐라는 거. 이 기조가 뭐냐라는 게 보여요.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국내 내부에 북한 정권하고도 결합된 그런 세력들이 있고 이들이 테러전도 할 수 있고 내부에 사이버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국내는 굉장히 혼란해. 큰일 났어. 이 인식이 있는 거야. 그리고 때려잡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건 자신의 무능을 얘기하는 것일 뿐더러 동시에 뭐냐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그게 과잉한 규정이라면 결국은 국내의 시민의 일부를 도려내겠다라고 하는 의미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공포 정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계엄령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저 경호처장 했던 사람이 이제 국방부 장관 가고 이러는 과정에 다 충안고 출신들이고 그래서 계엄 체제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탄핵에 대비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걸 뭐 굳이 음모론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언제나 경계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내 반국가 세력의 암약을 경계하듯이 국가가 언제든 폭력화될 수 있는 것들을 경계할 필요는 있어요. 이건 뭐 이른바 자유민주 체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니까. 경험했던 일이고. 몇십 년 전에. 그래서 그거는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의 뭐 사실성이나 개연성을 일단 치우고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발언을 한다라는 건 계엄령을 염두에 두고 한 건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헌법에 의거해서 시민을 통합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국가 수반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예요. 이건 예전에 1991년도에 그 박홍 총장이라는 사람이 국내에 주사파가 2,000명 이상 암약하고 있다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아. 근데 그건 그나마 그냥 대학 총장이었을 뿐이야. 근데 그때 그거 가지고 공안 종국 벌어졌거든요. 그 사람 발언 한마디 가지고. 그런데 대통령이 저건 또 뭐야? 아무튼 근데 왜 제가 이런 이 사진을 전 처음 보는데 아까 그 민방위 사진은 저도 너무 놀랬던 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을지훈련이 가장 큰 훈련이거든요. 저는 민방위 같은 단 한 번도 을지훈련이? 말이 섞여버렸는데 한동훈 같은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을지훈련이 가장 큰 훈련이에요. 이런 방어전 성격의 물론 모든 훈련을 다 합쳐서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을지훈련과 민방위를 하면서 이런 사진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사진이에요. 공산 정권 타도 저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왜 우리나라에서 타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네 진짜. 우리나라 공산 정권이 없는데. 저걸 왜 우리나라가 타도 하지? 남의 뭐 공산 정권을 내쫓는 거 알아서 하는 일이고. 근데 어쨌든 저게 제가 그 왜 민주화 이전에서 민주화 직후까지를 이제 어쨌든 사춘기를 거치면서 대학 때까지를 통과했던 사람이잖아요. 제 10대 후반에서 20대를 초반을 저렇게 통과했는데 그때도 저런 말 안 했어요. 그때는 그냥 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뿐이고 그렇죠. 뭐 간첩산 사건이 언제나 있었으니까 그야. 근데 저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치. 나도 잘하면서 저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안 보던 이야기를 왜 저렇게 하지? 진짜로 어떤 면에서 일관돼. 대통령은 계속 1970년대 의식이 묶여 있어요. 맞아요. 뭐지? 왜 저러지?
뭐 아니 공산 전체주의 그때부터 그죠? 네. 그 용어를 쓰던 작년 자유 찾을 때부터 사실은 네. 여기에 하이브리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구실이야. 아까 회색지대 얘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회색지대란 말도. 회색지대 도발이 뭐예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아 모르는 시는구나. 네. 또. 아니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회색지대. 이게 막 갖다 쓰니까 이거 일일이 의미를 다 파악하기 맥락을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굳이 말하면 이제 군사 용어 쪽에 이제 가까우리라고 짐작을 하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쪽인지 저쪽인지 적인지 아군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어떤 영역. 아. 네. 그 국내에 있는 반국가 세력 막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네,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국내이긴 하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적의 편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명확하게 피하 구분이 안 되는 영역이야. 그래서 회색지대. 뭐 이렇게 부른다고 저는 짐작이 가요. 네. 군사용어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어디선가 꽂힌 말들이고 하이브리드 전쟁, 회색지대. 중요한 건 이걸 누가 얘기해 주면 꽂혀. 네. 그걸로 공산 전체주의 가지고 얘기해. 자기 평상시의 소신, 70년대적 소신을. 아, 근데 무서운 거는 교수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 국내의 반국가 세력을 그들과 싸워야 된다. 심지어 국민들을 북돋아서 제가 볼 땐 국민들을 자기가 선동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 선동해서 싸우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끼리 싸우란 얘기 아니야? 네.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항전 의지? 누구랑?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네. 전쟁이 나서 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할 말이고 이건 전쟁이 난 상태도 아닌데 항전 의지를 굳이 얘기할 게 뭐며 굳이 말하면 그러면 현재 진행형 항전 의지란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찾아서 색출해가지고 쫓아내는 의지를 국민들이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너무 무서워. 근데 그럴 거면 을지훈련은 뭐해요? 국민들이 쫓아낼 건데? 훈련은 뭐하러 해? 국민들이 항전할 건데 을지훈련은 왜 합니까? 그것도 그러네. 예, 아무튼 되게 무서운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제가 일부러 안 삭제했습니다. 네, 제 심정하고 똑같아요. 정말 너무 유치해서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았어. 정말 이재명 대표 저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재밌다 발언인데. 예,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반국가 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것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아유 알아듣기 쉽다. 그중에 핵심이 국가를 침략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친일미와 식민지배 정당화 이것이 가장 반국가적인 행위죠.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국가 중에서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반국가 행위지요. 문장을 저렇게 써야지 말이야. 이것도 그냥 즉각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이현주 최고가 앞에서 한 얘기가 있는 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는 뭐 써온 발언이라기보다는 즉석에서 나도 못 참겠다 그러면서 한 얘기인데. 물론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야 야 우리가 언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부정한 적이 있느냐, 우리가 언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느냐라는 식으로 좀 이따 보면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만, 그거는 늘 자기 부정을 하는 거고 언제나. 기본적으로는 현대에 있어서 반국가라는 게 뭐냐, 이거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국가의 정체성을 위반하는 행위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노래 부르면 뭐해? 스스로가 자유민주적이지가 않은데. 누군지 확실하지도 않은 자기 국민들 보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 찍는 거야말로. 그게 반국가적이고 이게 위헌적이고요. 반국가적인 상황이지. 누군지 지목하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그런 얘기나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친일미와 이런 얘기 나왔지만은 사실 헌법 부정이잖아요. 지금 헌법 부정이죠. 지금 일련의 이야기들은 다 헌법 부정이죠.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이런 류의 주장들은 다 헌법 부정이기 때문에 헌법을 부정하는 게 바로 반국가 행위지. 뭐 어떡할 겁니까? 솔직히 진짜 반국가에서 딱 한 명 찍으면 저는 김태효를 찍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이 말 하는 순간 반국가 세력이에요. 아니 우리가 당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거기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본의 마음이 뭐가 중요해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것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적 인식이에요. 그리고 헌법적 인식이고. 그럼요. 국가라는 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는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것이고 핵심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영토는 그것의 물리적 실체인 것이고. 여기에 어떤 지배적 뭔가 지배하는 국가라는 게 어디 있어? 국민한테 명령 내리는 국가가 어딨냐? 다 끽해봐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지. 위임받은 권력을. 그러니까 국가가 행정부가 아니에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대행해 주는 게 바로 행정부고 사법부고 그러는 거라고. 이게 헌법적 인식이에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 속에 그럼 그 정신이 투영돼 있어야지. 자신의 국민을 그따위로 나누는데 그게 무슨 국가적 인식이며 그게 무슨 헌법적 인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절절하게 반국가 세력적인 짓을 행동을 말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저 사람이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이란 뭘까가 너무 궁금하고 그렇죠. 무서워지는 거지. 무서운 거죠. 예. 예. 자기 욕하면 다 반국가 세력 아닐까? 거의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폭력적 국가. 예.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주의 헌법 내지 자유주의가 반대하는 그래서 언제나 경계하는 거. 국가는 언제나 폭력화될 수 있다. 시민을 지배하려고 할 수 있다. 왜? 그들은 폭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자유권이라든가 이런 헌법적 권한들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너희들은 절대로 시민의 권력을 시민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이 대단히 반민주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발언이에요. 네. 네. 그렇게나 읊어대는 자유랑 완전히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저번에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이상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석하고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딱 되면 헌법상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다. 문제는 진심으로 그렇게 헌법을 해석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근데 그게 바로 물리력까지 독점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참 흥미로운 건 말이죠. 예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는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기껏해야 5년짜리 정권이 그렇죠. 너무 겁이 없다고. 근데 본인은 5년짜리 정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너무 이상하잖아. 5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얘기도 그거잖아. 기껏해야 5년짜리 정권이 겁이 없다는 얘기는 쟤들 지금 너무 마음대로 해요. 5년 믿고 그렇게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르죠. 이분이야말로 지금 퇴행 중이신가? 예.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얘기예요. 아 이게 항상 걸리는 이런 미스디렉션이에요. 이게 나도 모르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네. 논리적인 상대가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의 비논리가 일관된 거예요. 그렇지. 예. 자기중심적 비논리가 일관된 논리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의. 아우 어려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예. 그러니까 비논리가 논리적인 그러니까 논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비논리로 일관하는 게 이 사람의 유일한 논리야. 그리고 거기에 늘 갖다 쓰는 말들이 있는 거죠. 헌법, 예. 자유, 그렇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 단어들을 지금 옆에서 공급해주고 있군요. 그렇죠. 서플라이가 있어 지금. 예. 국민의힘 쪽 발언 볼까요? 네. 네, 아까 교수.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의 정체성을 이제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반박하는 취지죠. 일제 밀정이란 철진한 용어로 반일 감정을 조성하고 반역자라는 비이성적 용어로 이념 갈등을 부채질했습니다. 건국절 재정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는데도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으로 실체 없는 유령과 싸우는 딱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종찬 회장과 일단의 정치 세력이 남긴 분열과 증오의 감정을 치유하고 불필요한 역사 논쟁을 종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야, 예. 이거 굉장히 뻔뻔한 발언이 나왔고. 예. 여기서 확증 편향 이런 건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제발. 네. 네,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진짜 네. 자존심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지성주의, 확증 편향, 심지어 반지성주의는 대통령이 썼잖아. 탈진실 이런 거. 아, 내가 먼저 쓰기 시작한 사람인데 이 말을 괜히 소개시켜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러게 괜히 진짜. 소개시켜줘서 더럽히고 있어. 아니 이거는 진짜 건국절 재정 의사가 없음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이건 거짓말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종찬 회장과의 그 논쟁, 뭐 논쟁이랄 것도 없죠. 이종찬 회장의 강력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 시작된 이후에 대통령실이 해명한답시고 내놓았던 그 해명이 건국절 주장이었다는 거를 맞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네. 이게 전형적인 형태. 대통령 되게 비슷해. 나는 이런 적이 없다. 다만 이랬을 뿐이다가 그거야. 이런 적이 있는 거야. 뒤에 나오는 말이 이런 적이 있다는 걸 보여줘. 네. 한 문장을 못 가 한 문장을 논리가 맞네요 진짜. 일관된 비논리. 예. 그러면 이것도 같은 측면에서 해석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또 가져온 이유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비교를 했었잖아요. 경축사를 가지고. 예. 이종찬 회장의 그 역사적 인식과 의식이 대통령의 수준에 비해서 보면은
넘사벽으로 높다라는 네. 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보여줬죠. 맞습니다. 요번에도 이제 명확히 나오는데요. 광복회를 정말 유치하게 탄압하기 시작을 했어. 진짜 탄압 시작됐어요. 네. 그 여러 개 공법단체로 공법단체 확대하면서 아마 광복회는 빼려는 속셈이겠죠. 그렇지. 네. 지원을 빼지까지는 못할 테고 지원을 줄이면서 예산이 일정하게 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네. 새로운 단체를 지정해서 네. 그 단체는 어용 단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무슨 논리가 나올지도 뻔해. 두 단체가 다른 의견을 내겠죠. 그러면은 정부는 이제 두 단체의 의견 중에 그 말은 광복회의 의견일 뿐이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그렇죠. 거예요. 네. 네. 뭐 순국 그 선열협회인가 뭐 이래가지고 거기는 참여를 했잖아요. 네, 참여했어요. 분명히 사인 받았을 거라고. 그렇지. 안 되겠다. 쟤는 치우고 얘네로 하자. 좀 하자.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갈라치기잖아요. 흔히 말하는 국민 갈라치기지. 광복회라는 데가 가지는 정통성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가 있나? 아, 네. 저번에 이종찬 회장의 저번 주에 우리가 소개해드린 경축사에 나오지만 광복회는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한 네. 그런 단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광복회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종찬 회장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대체? 그러니까. 진짜. 프레스 오브 윈드님이 찐 보스도 등 돌리게 한다. 네. 맞아요. 광복회는 우리나라의 되게 정통 보수에 가까운 네. 그럼요. 네, 그런 조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종찬 회장이 또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종찬 회장도 원래 그런 인물이고. 쪽이고요. 네. 예. 국정원장 출신이라고요. 네. 국정원장 출신인데 간첩이라잖아. 정말.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이제 더 아직도 예. 이종찬 회장님의 이 전투력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찬 회장이 발언한 내용의 전문을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왜냐하면 야 그래도 이분이 내공은 대단하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쌓아놓은 지식이랑 인식, 태도, 철학 이런 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네. 일단 굉장히 확고해.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끌어올려야 되는 단전에서 끌어올리는 목소리 이런 것처럼 어디서 끌어올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 뭘 얘기해야 되는지를 헛짓거리 안 한다고. 내용 한번 보세요. 맞아요. 이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거 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 아마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발언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되는 거죠. 이거를 본인이 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에는 전쟁 전의 일본과 전쟁 후의 일본을 구분하자고 했다. 예, 원래 원문에는 제가 이제 줄였는데 네. 전쟁 전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을 자행한 일본 네. 이거고 전후 일본은 민주화된 일본.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네. 함께 좀 미래를 생각해야 돼. 예. 네. 그런 일본을 구분하자고 했다. 일본 문제라면 민감한 광복회지만 거기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전전 일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세는 없어지고 국민 정서에 의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친선 우호만 강조하는 것 같다. 최근에 대일 정책에 대해서 왜 불만을 품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예. 독립과 역사를 전담하는 기관 수장을 전부 친일적 인사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사를 평생 연구한 학자나 후손들은 근처에도 못 오게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복회가 이런 현상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너무나 딱 떨어지는 논리잖아. 너무 명명백백하네. 네. 내가 왜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참거나 동의했는가? 설득했겠지. 네. 우리가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함께 해야 될 일본은 전후에 그래도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구별해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 뭔가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예. 그래 뭐 그렇게 하겠다. 틀린 말은 아니네. 네. 예. 근데 딱 그랬더니 최근에 대일 정책을 보니까 어렵죠? 전전 일본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어. 왜? 아직도 전전 일본의 모습이 더 큰데. 네. 전후 일본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두둔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가 전전 그렇지. 일본을. 지금 모양새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싸움이 난 이유. 이거 가지고 싸움 났다고 또 무슨 국민의힘 계열의 지자체장들이 모여가지고 광복회장 성토하고 뭐 지금 감사 들어간다라고 또 난리치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 가지고 하는 정말 치사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하고 있다고? 아니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학자나 관련된 직접적인 직계 후손들은 독립운동 그러니까 독립 관련된 박물관에 직접적인 관계도 못 맺고 있는데 어디서 듣보잡들이 와가지고 지금 관장하고 있는 걸 그럼 보고 있으라는 이걸 소리야. 어떻게 보고 있어 이거를. 그렇죠. 이건 정치적 중립하고는 무관한 문제잖아요. 조선일보 문화일보류의 매체들이 이종찬 광복회장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사들 중에 저번에도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정말 황당한 게 아니 독립기념관에 꼭 독립운동가 후손이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써요. 가야지 누가 가? 가야지 그럼 누가 가? 아니,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단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그 독립운동 역사에 지금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그럼요. 살아있는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독립균형관 관장으로는.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독립운동을 전공한 학자여야죠. 예. 아니 이런 상식적인 수준을 왜 꼭 그런 사람들이 해야 돼? 뉴라이트가 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열하고 치사한 얘기냐면 자신들이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기관을 바라보는 눈이 기껏해야 자리 따먹기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정말 심각한. 아니 왜 너만 가져가? 우리도 좀 하자. 너희들 밥그릇을 왜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 그걸 밥그릇으로 보는 거야. 그럼 밥그릇으로 볼 일이 아니라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담당해야 될 일이야. 당연하죠. 아무리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자리라도 그거는 그들에게 맡겨야 될 일이라고. 아니 이름이 독립기념관인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네. 뉴라이트도 기념관 하나 만들어. 네, 뉴라이트 뉴라이트 기념관 기념관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정당한 이승만 거. 기념관 만들잖아. 아, 씨.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반 이승만주의자 관장 앉히면 되겠네. 정부 바뀌면.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네. 제가 할게요. 제가 반이승만주의자거든요. 야, 내가 안 된다는 이유를 한번 대봐라.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야. 내가 안 된다는 이유를 한번 대봐. 야,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핵심적인 문제가 그거잖아요. 노동부 장관의 노동을 부정하는 사람을 앉히고 예.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을 박살내려는 자를 앉히고 통일부 장관의 통일 생각이 없는 자를 앉히고 네. 여성가족부 장관의 여성가족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앉히고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은 자리마저 비어있고 예. 어쩜 그렇게 말해진 것에 반대되는 사람을 앉혀서 그걸 파괴시키는 방식을 하는지. 노동부 장관. 이게 바로 고양이 날다님 말 나라를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 적어도요. 예를 들면 어느 정부든 간에요. 고용노동부 쪽은 좌우를 나눌 건 아니지만 좀 더 친노동적인 사람이 가서 앉는 겁니다. 기재부 쪽은 약간은 친기업적인 사람들이 가서 앉아요. 보통은. 네. 그 정부의 속성이 그래. 원래 네. 부처의 속성이. 여성가족부는 당연히 좀 더 친여성적이고 친가족적인 그렇죠? 이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서 앉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게 필요하다 아니다는 문제를 일단 제거하고라도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 가야지 그러면. 이걸 왜 설명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고. 원래 그런 거거든. 인권 전문가가 가야지. 네. 아니, 그거를 그리고- 네 밥그릇 왜 니들만 하냐. 그거 보면 그 카르텔이다. 이따위 생각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리고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가 가면 안 되지. 충격적이죠. 우리가 이정식 장관 이제 전 장관이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비판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노조 출신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적어도 노조 그나마. 출신이라고. 네. 아니 그럼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 안 해도 되겠네. 그러네. 그러네. 네. 검찰총장 왜 검사 출신 시켜? 맞네. 네. 어, 법무부 장관 반드시 법조인 시킬 이유 있어요? 왜 니들 밥그릇만 가지고 있어? 맞아. 그 대통령도 내가 좀 합시다 그럼.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네. 그거는 당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한국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안 돼. 헌법상 내국인이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저 국적은 확인시켜드릴 수 있어요. 네. 일본 때 그 국적은 일본입니까 한국입니까? 한국이지. 대한제국 미국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기미독립 선언서에서 저 선언한 거는 민국이죠. 네? 대한민국이죠. 예, 민국이죠. 대한민국. 네. 알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입니다. 아무튼 근데 요새 너무 황당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니까 예.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 예. 아니, 어지러지래요 진짜로. 예. 그거 보죠. 이거 교수님이 화낼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장제원 전 의원이 네, 석좌 교수. 그게 그냥 석좌 교수가 아니고 국립대학교인 해양대학교에 해양대 석좌 교수. 이 사람 해양 관련한 그 어떤 이력이 없어요. 장제원이? 장제원 전 의원이 나 이 얘기 못 들었네. 해양대 석좌 교수가 됐어요. 그 석좌 교수에 앉히는 또 기준도 명확히 있어요. 노벨상 등 국제적으로 네. 인정받는 어떤 상을 탔거나. 해양과 해양 무역 관련해서. 그렇지. 예. 두 번째로 관련된 탁월한 연구를 가지고 있고. 연구 실적. 예. 예. 이거거든요. 예. 또는 교육 실적이나 연구 실적이 있어야 돼. 예. 그것도 단연간. 응.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 심지어 국회에서도 해양 관련 상임위를 한 적도 없어요. 장제원이 그 아들내미가 술 먹고 사람 팬 그 사람 아니에요? 래퍼. 예. 그래놓고 조국 전 장관한테는 자식한테 문제 있으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이 석좌 교수가 됐대. 해양대학교에. 국립대학교인데. 석자면은 도르지안가요? 명석하다 할 때 그 석자인데. 네, 석좌 교수라는 말이 되게 고평가된 그런 단어이긴 한데 네. 이게 되게 일관되진 않아요. 원래 외국에서 석좌 교수라고 하는 게 석좌 교수는 원래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뉴턴도 했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뭔가 그 분야에 정말로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보통 하는 거야. 원래의 석좌 교수라고 하는 거야. 예, 이거는 일반 정교사하고 다른 지위거든요. 네. 정교사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정교사를 안 거쳐도 어디선가 너무나 뛰어난 업적이 있어서 이거는 특별히 모셔와야 돼. 맞아요. 그래서 보통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워낙 이걸 미국이 또 망쳐놨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뭐 기금 교수님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유명한 사람 데려다 앉히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치권 인사가 많이 가. 왜? 아 다음 뭔가 대학 평가 받을 때 좋잖아. 그게. 아 약간 일종의 정치권의 로비를 로비 창구죠, 로비 창구. 그리고 장제원은 이번에 또 공천 때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보훈도 해주는 거고. 보훈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워낙 뭐 부산 영주 아닙니까? 거의. 네. 예. 그래도 지금까지 해양대학교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대요. 물론 장관급이 온 적은 있답니다. 네. 근데 장관급을 석좌 교수로 모실 때도 교수회가 엄청 반대했대요. 그렇죠. 왜냐면은 대부분은 우리가 해양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근데 해양 무역 관련한 석학들이 실제로 왔대요. 지금까지는. 해양대는 원래 되게 자존심이 센 특수 학교예요. 맞아. 예, 국립대 중에서도. 네, 이거 막 그 진짜로 그 배 엄청 큰 배. 막 원양어선 엄청 큰 거 이런 거 모으는 사람들 그런 기술자를 키우고 이런 학교라서 되게 전문성이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사람 죽으니까. 아니 자기네 집안에서 하는 그 저기 대학재단에 가가지고 석좌교수 하면 되는 걸 왜 굳이 국립대 석좌교수 자리를 안 찍겠다고 하는지 충격적인. 그 재단 털려가지고 물러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 안 물러나면 그거 완전 탈탈 털리고 박살날 것 같으니까 물러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묘소에 찾아갖고 엉엉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예요. 예. 뭐 사학재단이라는 건 털면 털리는 데기 때문에. 네네. 무섭지. 무섭죠. 거기 온 집안 식구들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밥줄 다 걸려 있고. 아 근데 학계 일인데 생각보다 교수님이 화를 안 내시는군요. 다른데도 화낼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이미 많이 파괴되어 왔기 때문에. 그 석좌 교수 자리가. 그리고 물론 해양대 관점에서 보면 해양대 분들은 화날 만하죠. 저는 제 대학은 아니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화가 안 나는 거고. 저는 그렇게까지 놀랍지도 않아요. 그래요? 이 정부가 하는 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긴 더 놀라운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 이것도 약간 제가 가스라이팅 당했는데. 그래도 장제원이면 완전 묵은본은 아니잖아. 이진숙처럼. 근본의 정의가 뭐예요? 갑자기 이진숙이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도 쭉 했잖아. 이 양반은. 다선 의원이다. 그러니까 눈치는 볼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이진숙처럼 막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런 기대. 그러니까 그런 다행스러운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지금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이게. 이진숙하고 비교하면 장제원이 거기 왜 가? 차라리 장제원 아들이 제이지랑 같이 랩한다 그러면 내가 그거는 오케이 뭐 같은 래퍼니까 그럴 수도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양반이 무슨 거기 갈 이유가 있어. 근데 이진숙보단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뭐야?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제가 말하면 이제 오해당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미 전 세계 대학들이 많이 그렇지만 특히 국내 대학은 학문적 역량으로 좋은 교수가 되고 학계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현재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허접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학문의 평가 가치에 대한 어떤 판단이 달라서 그런 건데 제가 지향하는 학문적 가치에 맞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에서 좋은 교수 자리를 하고 있는 자리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거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근데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들이 평가는 그들 세계에서 학문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물론 거의 뭐 무슨 저 총장이란다 그 이사장이나 재단이 막 알아서 안 치고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국립대는 나름대로 학문적인 평가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학벌이라든가 이런 거 학맥 이거 가지고 이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워낙 많았고 옛날에 지도교수들 후진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근데 그게 합리화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논문 개수, 논문 평가 점수 이런 거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합리화 과정의 결과로 망했어요. 제가 볼 때. 진짜? 논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걸 너무 정량화했구나. 그렇지. 과거의 어떤 그 방식도 잘못됐지만 결국 아르마루로 뽑고 뭐 예를 들면 돈 갖다 바쳐서 뽑힌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근데 그나마라도 합리화 과정을 겪어서 조금 나아지는 듯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망가뜨렸다고. 좋은 사람들이나 뭐랄까 정말 학생을 잘 가르치고 대학을 정말 학문적으로 뭔가를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더 이상 이제 대학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그냥 뭐 학문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물론 공부만 유난히 잘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예. 근데 공부만 유난히 잘하면 안 돼. 학생 잘 가르쳐야 되거든. 그렇죠. 이 공부 잘하는 거랑 학생 잘 가르치는 거랑 또 장르가 다른 일이라. 학생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별로 그렇지도 않고 학생하고 교수 관계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예. 그런 관점에서 장재원 씨가 글로 갔다? 놀랍지가 않은 거죠. 놀랍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해양대 교수회가 굉장히 뭐라고 세게 반응을 했더라고요. 막 성명도 쓰고 또 그래서 뭐 이종찬 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렇게 옳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되게 걱정도 되면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이상한 일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치. 너무 작은 거에 희망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종찬 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장재원 씨가 해양대의 석좌 교수가 된 거하고 지금 독립기념관장 그 사람이 된 거하고 뭐가 더 놀라워요? 게임이 되는 일이 아니죠 이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장재원 전 의원은 별일이 아니에요. 그래. 세게 맞았거든. 그래. 네. 제가 그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펀치 드렁크 현상인 것 같아요. 너무 맞으니까 잔 펀치는 이제 그냥 느낌도 없는 거야. 별일이 아니네. 나 아까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이준석보단 낫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 김영석,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그래. 것보다는 독립기념관장이 일이지만 예. 워낙 뭐 이런 그지 같은 일들이 먼저 벌어지고 있으니 이 정도는 사람들이 그냥 지금 이 정부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박살낸다는 측면에서는 정말로 독립기념관장이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하네요. 네. 제가 해양대한테 미안한 말이고, 그건 해양대는 앞으로 잘 싸워서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해양대 학문적 자존심을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독립기념관장을 이따위 인간을 앉히는 거. 그러네요. 인권위원회 네? 이런데 위원장에다가 진짜 반인권적인 사람을 앉히는 거. 그 사람들 어마어마하더만요. 안창호 과거사 장난 아니야. 조사라든가 진실과 화해위원회 그따위 인간들을 앉히는 거. 한두 군데가 아니네. 지금 김문수도 그렇고 그 말씀하신 인권위원장 네. 그 양반도 과거 한 발언들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더만요. 네. 이야. 그 사람은 거의 극우 기독교 수준이던데. 네. 네, 그런 수준의 혐오 발언을 했더라고요. 김문수는 진짜 파도 괴담만 나오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고요. 최근에 교수님 그거 보셨어요?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랑 국정원의 무슨 담당 국정원 직원이랑 간부급인 걸로 네. 알려져 있는데 여성 기자를 놓고 그 메신저로 음담패설을 너무 심각한 수위의 음담패설을 징계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징계해야지.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가면? 그 정도면 진짜 백수 만들어야 돼요. 해고해야죠. 네. 야, 나는 혀를 내둘렀어요. 그거랑 그 고추장 마요네즈 사건이랑 듣고 나서는 야, 이건 어나더 클래스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공직사회가 그 정도로 그죠? 물론 옛날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겠지만 공직사회가 많이 무너져 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걱정됩니다. 사실 이종찬 회장이. 이종찬 회장한테 뭔가 해코지를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방식, 구체적인 해코지 방식들을 이미 이제 발동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저항하면 밟아버리는 거잖아.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아까 얘기한 거 반국가 세력 항전하자. 왠지 이종찬 회장 보고 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는. 그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리고 당연히 장재원도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것도 나중에 다 갈아치워야 됩니다. 이거 아까 봉우리가 말한 대로 이거 뭐라 그러지? 배 들어올 때 그 방향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 많이 그거 조금 오차 나가지고 도선사. 조금 오차 나가지고 무슨 절 이름이 있지 않아요? 도선사? 저기 북한산 밑에 있죠. 예. 왜 내가 제가 그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간다고? 장재원에서? 고향으로 간다고? 아니 도선사라는 이름이 되게 익숙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유명해요. 그 세계 그 기도 도량이라고 있거든요. 진짜로? 기도빨 잘 먹히는 도량. 근데 여기는 입시 기도빨이 잘 먹히는 도량. 그 도선사의 그 도가 실제로 그 기도할 때 돈가 보다. 그렇진 않아. 아니에요? 아니야? 야, 딱 들어도 그건 아니잖아. 그런가 보지. 넘어가 주세요, 빨리.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내가. 그 도선사가 잘못하면 이 사람 목숨은 물론이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거든. 배 다 망가지고. 만약에 화물선 들어오는데 잘못 들어와가지고 뭐 사고 나고 이래 버려 봐요.
도선사 난리 났네 지금. 근희님이 우리 동네 형님이었대. 교수님이랑 같은 동네인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이쯤 하고요. 마무리가 이상하긴 한데. 제발 번역에 가치가 있는 얘기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도 드는 생각인데 이제는 이종찬 회장의 지난번 경축사처럼 아주 좋은 발언을 가져와서 번역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같지도 않은 발언 때문에 너무 지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치니까. 그래서 제가 대비를 계속해서 시키고 있어요. 맞아요. 똑같은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예전에 그래도 좀 이렇게 흥미진진한 재미라도 있었거든요. 야, 참 개소리 흥미진진하게 한다 이런 느낌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좀 정도를 넘어서니까 좀 못 듣겠어요.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죠. 소담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거의 없다 화장실을 좀 다녀오도록 할 테니까 대기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소담으로 넘어갑니다.